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제75회 하늘아카데미 제3기 CEO 과정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에 국기를 당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AI 시대 건강관리를 주제로 강의하실 연세대 외과대학 교수로 전 강남 세브란스 대장암 센터장이신 백성혁 병원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아주 우리나라에서 특별하고 또 소중하고 영광된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한효석 총재님과도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 소개는 이제 슬라이드 아까 보여드리면서 강의 중에 좀 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의 제목이 AI 시대 건강관리인데, AI 시대는 현재 최첨단 시대, 의학이 굉장히 발전하고 있는데, 이런 시대에 어떤 식으로 건강관리를 해야 될까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요게 지금 이 슬라이드가 제 소개 슬라이드가 되겠는데, 저는 이제 연세 의대에서 한 2000년대 초반부터 요즘 인턴 레지던트 다 나갔다고 하는데, 제가 1996년도부터 거의 한 30년 이상 이런 기간에 여기 신촌이고 강남이고 여기 용인인데, 용인은 최근에 생긴 거고 두 군데에서 이제 후학을 양성하고 의대 중에서 임상의학이고 그 분야에서 외과 교실이 있었는데, 그 외과 교실 분야에서 대장암과를 전문으로 전공했던 교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커리어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시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이때는 이 큰 병원에서 수술을 했죠, 치료를 했죠. 대장암이 걸린 사람들을 이제 보게 되면 수술해서 살리고, 또 죽어가는 사람들 20년 이상 수술해서 살리고 이런 치료하는 이제 역할을 좀 했었고요. 최근에는 제가 이제 여기 날짜가 2020년 9월부터 부산에 오게 됐습니다. 부산에서 와서는 이제 건강관리를 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하고 좀 부합을 좀 하게 됐습니다. 전에는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에서 치료를 좀 해왔고, 부산에 와서는 정말로 최첨단 이런 AI 시대에 걸맞는 여러 가지 의료 기술을 종합을 해서 건강관리를 하러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이제 저에게 주어진 강의가 이제 AI 시대, 오늘이죠. 오늘 AI 시대에서 AI가 어떻게 이제 헬스케어 건강에 어떤 식으로 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AI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테크놀로지가 들어가가지고 여기 보이는 그림처럼 굉장히 팬시하죠. 이런 여러 가지 발전된 테크놀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건강관리하고 연관이 될 수 있느냐, 약간 반전이 있긴 한데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맨 먼저는 질병을 좀 진단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병이 있는지 이렇게 살펴보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해가지고 이제 AI가 질병 진단에도 일단은 이제 역할을 좀 하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치료입니다. 치료에는 내과적 치료하고 외과적 치료 두 가지가 있거든요. 내과적 치료는 약 쓰는 겁니다. 그리고 외과는 이제 일반 분들이 보기에는 반창고 고치고 바깥 뇌자를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뱃속으로 들어가서 수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과적 치료에서 아티피셜 AI가 이제 실용적으로 좀 우리나라에서도 들어와가지고 상업화돼가지고 팔았던 그 IBM 왓슨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왓슨. 요게 좀 프랜차이즈 들어와서 인천에 길병원이나 이런 데 들어와가지고 이제 굉장히 업그레이드돼 치료할 수 있다. 광고도 많이 나갔죠. 이것은 암이 심각한 질환이죠. 그 암을 어떻게 치료할 수 있겠나. 사람의 아주 보통 명의보다도 더 발전된 치료를 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광고가 됐고, 실제 우리나라에까지 들어와서 상업화가 됐던 그런 이제 장비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치료 중에 하나가 외과적 치료, 수술하는 거죠. 수술하는 것은
다빈치 서지컬 시스템이라는 게 현재 상용화되어 있고, 현재 이제 세계 여러 나라에 많이 분포가 되고 있어서 활발하게 이 다빈치 로봇 시스템 가지고 치료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빈치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아주 이제 제너레이션인데 여러 가지 이제 파생 상품이 많이 개발되고, 이제 처음에 우리나라에 도입할 때 로봇 한 기당 한 50억 원에 가까운 그런 엄청난 비용이 드는 그런 시스템이었죠. 이걸 가지고 이렇게 좀 발전되고 있죠. 이걸 가지고 처음에 이제 우리나라에 데려왔어요. 우리나라에 데려오고 이제 아까 이제 세브란스병원 신촌에 거기서 이제 2006년이 됩니다. 2006년.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최초고 아시아에서도 최초로 직장암 환자를 집도를 좀 했죠. 그러니까 이제 AI이긴 하지만 어쨌든 당시에 최첨단 기술의 그 다빈치 로봇 시스템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처음 집도를 좀 시작을 했습니다. 2006년 집도를 했고, 그 다음에 뭐 100케이스 돌파하고 이제 라이브 서저리 하고, 요거는 이제 전 세계에서 온 의사들이 이제 뭐 보는 장면인데, 우리나라 선대의학 최초가 1885년에 그 선교사가 한국에 와가지고 만들었던 병원이 최초거든요. 이게 세브란스의 전신이고, 그때는 이제 알렌 이런 분들이 구조물을 취급하고 민혁인가 그분이 이제 칼 맞은 것도 외과적으로 수술하고 치질도 쓰라고 그랬던 기록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다 서양 사람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가르쳐줬던 거고, 이때는 조선 사람이 전 세계에다가 수술을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말씀을 드렸던 그 시기가 됩니다. 2008년이. 그래서 이게 2008년에 미국의 이제 보스턴에서 백캐스트에 대한 그 임상 결과를 발표하고 그런 히스토리가 있어요. 이거 이 직장암 수술에 대해서는 약간 세계적인 이제 역사적인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AI를 가지고 계속 이렇게 좀 진행을 했죠. 이제 그때 수술 장면, 라인 서저리하는 장면이 있고, 이게 펀드레저 이렇게 하는 장면이 세브란스 병원에서 이런 장면이 되겠고, 이거는 이제 수술 직장 속인데 이게 방광 쪽이고 이게 직장이고, 이게 로봇 팔입니다. 로봇 팔이 들어가가지고 정교하게 수술하는 장면이 되겠죠. 이렇게 이거는 직장이고, 직장 밖에 있는 외벽뼈, 골반 뼈가 되겠죠. 이 사이 굉장히 이제 섬세한 그 신경세포가 들어있어서 이게 잘못 손상이 되면 수술은 잘 됐는데 뭐 소변을 잘못 뿜는다든가 그런 이제 배뇨기능 장애, 뭐 성기능 장애 이런 게 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수술은 이런 신경을 잘 보존하면서 직장암을 가장 그 아주 섬세하게 드러낼 수 있는 첨단 장비가 되었었습니다. 마찬가지 혈관도 이렇게, 이거는 직장으로 가는 큰 혈관인데 이것도 이렇게 정밀하게 방역을 해가지고 수술하는 장면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게 세계적으로 굉장히 팬시했고, 이 이후로 여러 나라에서 지금 거의 웬만한 나라에서 다 이제 이런 술기를 바탕으로 해서 벌써 20년이 지난 거기 때문에 좀 하고 있죠. 그래서 이때 그냥 이런 2007년에 이렇게 매스컴도 나오고, 제 동료 교수들이거든요. 형우진, 정은, 백승혁. 그래서 형우진, 정은은 저보다 나이가 많아가지고 앞에 있어요. 근데 이제 아직은 이제 신촌에 두고 남아있고, 저는 이제 부산으로 왔고, 뭐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AI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좀 드렸었습니다. AI가 IBM 왓슨처럼 어떻게 메디컬 트리트먼트, 내과적 치료해가지고, 저 유닛도 수십억 개죠. 길병원에 들어왔는데, 그리고 다이비치도 50억 정도 돼가지고, 최첨단 수술을 하고, 현재까지 그렇게 아주 고비용, 고테크놀로지를 치료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생각해보면 게 치료예요, 치료. 건강관리가 아니라. 그래서 다시 요 건강관리 생각해보면 결국 병에 안 걸리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병에 걸려서 치료하는 것보다. 치료해서 지금 말씀드린 정보과 장비를 가지고 치료해봤자 수술을 하고 고생을 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병이 안 걸리는 삶을 어떻게 디자인할까, AI 시대에. 여기 그림 보시게 되면은 이게 내 인생사를 표현을 하죠.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해서 이제 한번 들어가시고 다 이렇게 이런 과정 속에서 건강관리를 하려면 제가 감히 생각해보니까 생로병사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생로는 어쩔 수 없이 흘러가는 자연의 섭리고, 병과 사에서 병과 사,
근데 이거는 저희가 좀 관리를 잘하게 되면 어느 정도 개입을 해서 건강한 이제 삶을 시간을 좀 오래 늘게 늘릴 수가 있죠. 건강한 수명을 늘릴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 생로병사 이치를 잘 알면서 병과사를 알게 되면은 건강 관리가 잘 돼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팬시한 뭐 이런 이제 치료, 이런 수술, 뭐 좋은 약물 이게 아니게 되는 거죠. 지금 말씀드린 AI, 이런 다빈치 시스템, 뭐 수십억짜리 IBM 마스 뭐 이런 것도 좀 아니게 되는 거죠. 이런 큰 병원에서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게 되는 거죠. 이거 IBM 마슨을 갖고 하게 되면 암이 걸렸는데 한 4기 암 환자가 이제 그 췌장암 걸렸다. 그래서 IBM 마슨을 데려가가지고 가고 싶지 않아요. 살고 싶으니까. 우리나라 질병원이 아니라 미국에 본사에 가가지고 치료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4기 췌장암 환자인데 어제 저희 병원 직원의 아버님이 CT를 들고 와서 4기 췌장암 환자를 이제 정보를 주고 아버님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뭐 이게 다빈치도 있고 이것도 있는데 이게 답이 나와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답은 이것도 소용없고 이것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냥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 이제 중앙 생존값이 7개월밖에 안 되는 뭐 그런 거죠. 최첨단이라도 치료의 영역에 들어갔을 때 암에 대한 치료의 영역에 들어갔을 때 별 효과가 없다. 그리고 4기에서 IBM 마슨, 뭐 최첨단 표적 치료제, 면역 치료제 요즘 신문에 많이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고가의 테크놀로지가 들어간 그런 이제 외과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이제 4기일 때는 한 3개월 더 살았다, 4개월을 더 살았다 이런 것밖에 안 됩니다. 근데 거기에 들어간 치료비는 1억이 들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즘 시대의 현명한 건강관리는 이 치료에 방점을 두는 게 아니라 그 예방에 방점을 둬야 되겠죠. 그게 진정한 건강관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방을 한다는 거는 이 아주 예방인 거죠. 아예 병조차도 안 걸리게 하는 예방을 생각할 수가 있고, 이 예방을 넘어서 병이 걸렸을 때 처음 조기 진단, 빨리 진단을 하게 되면 살 수가 있어요. 여기 영어로 써 있는데 빨리 진단하면 생명을 살린다. 이게 맞는 얘기죠. 그래서 요즘 시대에 현명하게 건강관리를 한다는 것은 여기 나오는 것처럼 예방을 한다, 조기 진단을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두 가지 컨셉을 보통 많이 들어본 거긴 하겠지만 이게 아주 진실로 그렇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건강관리를 하는 것은 그래서 말씀드렸던 프리벤션, 질병의 예방과 조기 진단에 방점이 돼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교수직을 치료를 하고 있는 교수를 그만두고 부산에 내려온 것이 지금 말씀드린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깨닫고 온 바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강관리를 하게 되는 건데 예방은 뭐 이런 강의를 통해서 할 수가 있겠고,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이제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생활 습관, 식습관을 가질 것이냐 하는 얘기가 되겠고, 이제 early detection, 조기 진단은 검진 기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에 걸리지 않으려면은 이제 병에 걸리지 않는 예방하는 식생활, 생활 습관을 가져야 되겠고, 그다음에 병에 걸렸을 때 이제 조기 진단을 좀 하고 해서 적절히 치료가 되면은 잘 살 수가 있는 그런 이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이치를 알면서 알려면은 이제 사에 대해서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저렇게 이제 또 죽지 않고 좀 천수를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욕구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했을 때 이 무엇 때문에 우리가 죽는지 하는 것을 먼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뭐 이제 우리나라 사망 원인을 좀 보면 알 수가 있겠죠. 첫 번째 우리나라 분들이 돌아가신 이유가 암이에요. 암. 그 두 번째가 심장질환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는 그냥 이 통계를 했을 때 그때 특이한 상황이었는데 이거는 뭐 요즘 막 그러니까 그다음 폐렴이고 뇌혈관 질환,
그다음에 자살도 꽤 많습니다. 알츠하이머, 당뇨병, 고혈압성 질환, 관절환인데 이건 이제 비중률이 상당히 적고 특별히 막을 수 있는 거 그런 건 아니고 이제 1부터 5번까지가 중요합니다. 암과 심장병, 폐렴은 암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암에 걸렸을 때 전신 쇠약이 돼 있으면 폐렴이 돌아가시는 직접 사인이 되니까 통계에 잡힌 게 폐렴이지만 암하고 연관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뇌혈관 질환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암은 그냥 악성 신샘물 해가지고 몸속에 나쁜 세포가 자라나는 거고 이 심장 질환하고 뇌혈관 질환은 어떻게 보면 같은 질환입니다. 혈관 질환. 혈관에 때가 껴서 생기는 질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분들이 돌아가시는 원인이 암하고 혈관 질환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방울은 다른 이제 슬라이드가 되겠는데 암하고 심장이죠. 심장 질환, 혈관 질환 이렇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2022년에는 코로나가 꼈긴 했지만은 뇌혈관 질환이 들어가 있죠. 폐렴은 염증성 질환인데 노환이나 뭐 암이 걸리신 분 걸리는 질환이 되겠죠. 그렇게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별 사망 순위가 되겠죠. 남자는 이제 암 때문에 심장, 폐렴, 뇌혈관 이렇게 암하고 심장, 뇌혈관이 되죠. 여자도 암하고 심장, 뇌혈관 2022년 비슷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보게 되면 암,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 이 세 가지를 외울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암이 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암을 좀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암 하면은 여러 가지 암이 있죠. 암에는 무슨 암이 있는지 보게 되면은 이제 폐암, 사망률별로 랭킹을 매긴 건데 폐암 때문에 가장 많이 돌아가시고 그다음에 간암, 그다음에 대장암, 췌장암, 위암, 뭐 기타 담담, 위방암, 전립선암 뭐 이렇게 있습니다. 폐암, 간암, 대장암, 췌장암, 위암 뭐 이런 정도 이제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암종별 사망자 수인데 폐암이 가장 많이 돌아가시고요. 간암, 대장암, 췌장암, 위암 뭐 이렇게 되겠죠. 다음 나라. 그리고 남자 여자 좀 다르긴 한데 이거는 이제 사망률이 아니라 발생률입니다. 뭔가 이제 많이 발생하냐 그런 건데 남자는 폐도 많이 발생하고 폐암 때문에 많이 돌아가시죠. 그리고 위, 대장, 전립선, 간, 갑상선 이렇게 되고 여자는 발생률이 유방, 갑상선, 대장, 폐, 위. 유방하고 갑상선은 요즘 이제 검진기관에 많이 진단이 돼가지고 치료하게 되면은 갑상선의 생존율은 거의 100% 육박하고 유방도 80% 육박해가지고 그렇게 걸리긴 한다만 위험한 건 아니고요. 대장, 폐, 위, 췌장 이런 거는 사망과 연관이 돼 있어서 좀 심각해야 될 암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폐암 보시게 되면은 폐암이 지금 남자에서는 많이 걸리기도 하고 또 사망률 1위가 되잖아요. 그래서 폐암을 좀 잘 살펴봐야 되거든요. 근데 남자가 폐암에 걸리는 이유는 담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담배는 이제 한 가지도 피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폐암을 많이 들어가시니까 이걸 갖다가 이제 국가적 차원에서 좀 해결해 봐야 되겠다 하는 건데 그래서 일단 담배는 피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제 교수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국립암센터에 박재가 원장님이 계셨어요. 저랑 똑같은 대장암 수술하는 그 교수님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담배세를 불리자 뭐 이런 거 저런 거 하다가 이제 또 여러 가지 이제 그 난관에 봉착해가지고 뭐 뭐 실패를 했는데 어쨌든 담배 때문에 남자들이 많이 걸리고 많이 사망을 하니까 폐암을 좀 해결해 봐야 되겠다 고민이 많았었고 담배를 좀 못 피게 하려니까 좀 실패를 했어요. 담배 인상공사에서 돈도 많이 벌어서 뭐 그런 것도 있고 국가적인 뭐 세금도 있고 뭐 그러니까 근데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조기 발견을 하자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조기 발견을 하게 되면은 폐암 고위험군을 1년에 한 번 1회 정도 저설약 흉부 CT를 찍자. 이렇게 되면은 폐암을 발견을 해서 1기, 2기에 발견을 하게 되면 살 수가 있거든요. 3기면 조금 한 50% 살 수 있고 4기면 다 돌아가시고 하니까 조기 발견하면 살 수 있으니까 이 조기 발견에 힘을 쏟자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19년 7월에
국가검진에서도 저설량 CT를 포함해서 4월부터 55세 이상 14세 이하 30년 정리해서 보게 되면 이제 여기 있죠. 54에서 74세 30년 이상 흡연력을 가진 고위험군 한 2년마다 뭐 이제 CT 촬영을 해가지고 좀 폐암 걸리시는 분들을 조기 발견해서 좀 살리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이런 걸 했을 때 일기에서 발견했을 때 생존율을 뭐 4기에서 발견하면 생존율이 5년 생존율이 0%거든요. 다 돌아가시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70% 이상으로 향상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정보를 듣고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담배를 피면 안 되겠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배를 필 수밖에 없었던 분들은 저설량 흉부 CT를 찍어야겠다. 국가에서는 최소로 이 정도는 커버해 주는데 이것은 우리나라 경제 사정과 여러 가지 통계학적 계산을 해서 만들어진 거고, 그냥 담배를 많이 피시는 분들은 저설량 CT를 자주 찍어보는 것이 현명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설량 CT가 뭐 이런 게 이제 있죠. 그래서 이제 촬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대장암 위암이죠. 대장암하고 위암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위암이 많았어요. 위암이 많은 이유는 위암의 영양 원인 인자가 짠 음식이거든요. 짠 음식 그리고 매운 음식 그리고 칼리토바타. 짠 음식은 김치 같은 염장 음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 같은 나라는 뭐 소세지 이런 걸 갖다 냉장고가 개발되기 전에 소금을 많이 해가지고 이제 음식을 보관했었는데 냉장고를 개발하고 난 이후 위암의 유병률이 뚝 떨어졌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냉장고를 개발했음에도 위암의 유병률이 떨어지질 않았어요. 그 이유가 김치에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유산균이나 이런 게 좋은 것도 있는데 그 염장 음식, 짠 음식이 위암의 아주 위험 요소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위암이 우리나라 굉장히 많고 아직까지도 예전이나 지금이나 위암 유병률은 별로 떨어지지 않았다 하는 거고, 근데 위암이 월등하게 1등이었는데 최근 들어 대장암이 위암을 거의 따라갔고, 어떤 통계에서는 위암을 제껴버렸다, 위험은 더 많다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대장암이 왜 늘었냐? 그럼 대장암의 위험 인자가 이제 삼겹살의 소주를 생각하면 위험 인자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삼겹살이 뭐냐면 빨간색깔 고기거든요. 이제 붉은 빛을 나는 이제 빨간 고기하고 돼지고기, 소고기, 그리고 삼겹살에 비계가 있죠. 동물성 지방, 그리고 소주, 알코올. 이 세 가지가 아주 메인이 되는 그 위험인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삼겹살에 소주를 많이 먹다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원래 이제 예로부터 고기를 먹지 않고 이 초식을 이제 해왔는데 이제 채소를 많이 먹은 민족이 급격하게 최근 몇십 년간 고기를 먹다 보니까 대장암 비율이 미국보다도 더 높아졌다는 통계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우리나라에서 위암, 대장암, 유병률이 비슷해가지고 이 두 개를 같은 비중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시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위암, 대장암을 이제 잘 다스려야 되는데, 먼저 다스리는 것은 이렇게 이제 지금 위험 요소로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위암에서는 짠 음식, 탄 음식 이런 거 먹지 말아야 되고, 대장암에서는 이제 빨간 색깔 고기, 알코올, 그리고 이제 동물성 지방 뭐 이런 것을 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잘 지내시면 아예 걸리지 않을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걸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럴 때는 조기 진단을 해야 되는 거고, 조기 진단은 이런 내시경을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내시경을 해서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여기 이제 대장암의 그림이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대장암 전구 병변이거든요. 대장 용종이라고 하는데, 검진기관에 가서 이렇게 용종 절제를 했다, 그렇게 얘기를 듣잖아요. 그렇게 그 용종의 모습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것은 아직 암은 되지 않았지만 이게 한 5년 정도 있다가 암이 되는 병변이기 때문에 이걸 떼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외래에서 검진자분한테 설명드리는 것이 이 잔디밭에 잡초를 제거하는 거냐, 부담 없는 치료가 되겠죠. 근데 이것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 암이 됩니다. 암이. 이렇게
아까 그 용종하고는 생긴 게 좀 험하게 생겼죠. 이게 이제 그 용종에서 세포가 변해가지고 암세포를 변한 거죠. 이럴 때는 내시경적 처치가 불가능하고 제가 이제 전 기간에 근무했던 그런 큰 병원에서 수술을 해야 됩니다. 대장 그 절제술을. 굉장히 좀 일이 복잡해지죠. 근데 고가 장비도 써야 되고 예전에 힘들게 배를 뱃속으로 들어가서 대장을 반 이상 절제해야 되는 복잡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수가 1기, 2기, 3기면 그것도 좀 통하는데 4기가 되면 수술을 해도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 이제 상황에 많이 처하게 되죠. 이 조기 대장암에 대한 이제 사진이 되겠고, 이제 그 여러 가지 대장암의 타입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지금 그 아까 용종 그림이 있었잖아요. 용종은 뭐 이런 것들이고, 요게 이렇게 점점 가다가 이렇게 이제 빨간 색깔로 변해서 암세포로 변형되는 이제 그 사진을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그러면 대장 용종에서 대장암까지 얼마나 걸리냐 했을 때 한 5mm 이하 뭐 이렇게 1cm까지 용종이 가는 데는 2, 3년, 1cm 용종이 암 가는데 2년에서 5년, 대장암이 전이되는 데는 2년 뭐 이렇게 되죠. 그리고 용종이 뭐 중증 이형성이면 암 되는 8년, 용종이 뭐 고도 이형성인데 안 되면 3년, 4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연구 데이터가 있죠. 근데 요게 이제 몇 년에 한 번씩 대장 내시경 받아야 되냐는 정부가 담긴 슬라이드가 되겠는데, 미국에서는 한 5년, 뭐 10년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근데 그 5년은 이제 그렇게 국가적 상황에서 데이터를 낸 것은 이제 비용과 여러 가지 효과, 수술을 했을 때의 부작용, 여러 가지 요소를 가지고 통계를 돌려서 나타내는 건데, 미국은 대장 내시경 하나 하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한 400만 원 정도 합니다. 그거 하나만 하는데 굉장히 고비용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 비해서 한 40분의 1 정도밖에 안 하니까 가능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제 대장 1cm 용종이 암이 되는데 2년에서 5년이잖아요. 그러면은 그러면 최소 2년은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따졌을 때 2년에 한 번씩 하게 되면은 대장암을 거의 100% 예방을 할 수가 있고, 5년 정도면은 한 80% 예방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물 먹는 게 이제 장 세척을 좀 해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힘들지 않으면은 한 2년에 한 번, 늦더라도 3년에 한 번은 대장 내시경을 하게 되면 거의 100% 대장암을 예방할 수 있겠다,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좀 밝아가지고 안 보이는데, 이거는 이제 이틀 전에 시행했던 저희 병원 케이스가 돼요. 이거는 이제 위 내시경인데 여기가 좀 이렇게 불뚝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요걸 갖다가 이제 좀 이렇게 정상 점막과 다르게 이렇게 안 좋은 모습을 보여가지고 조직 검사를 했더니 고도 이형성이 나왔어요. 고도 이형성이 나왔으면은 이거는 이제 내시경 안 했으면은 위암으로 가서 돌아가실 수 있었죠. 근데 고도 이형성 바로 전 단계거든요. 그래서 이 전절제술이 필요하지 않고 이제 이렇게 내시경적 절제술로 위를 안 자르고 내시경적 추가 치료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케이스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를 갖다가 이제 제 친구 명의한테 서울 가라 했더니 서울 가기 좀 힘들다 해서 제 친구 또 여러 군데 교수들이 다 친구니까 백병원으로 내과로 소아내과로 가서 조만간에 좀 치료를 받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조기 진단하면 세이브 라이프 병원으로 보잖아요. 생명을 구할 수가 있는 중요한 이슈가 되겠습니다. 그 유방암이죠. 유방암은 여자분들 유병률 1위예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이제 모유 수유를 안 한다든가 임신을 안 한다든가 그런 게 리스크 팩터가 되는데, 그래서 그런지 요즘 우리나라 출산율이 떨어지고 그런 것 때문에 그런지 유방암도 굉장히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대 이상은 한 최소 2년 넘지 않도록 유방암 검사를 좀 받아야겠다. 그게 이제 현재 우리나라의 컨센서스가 되는 거고, 여기에 실제적인 AI 테크놀로지가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루닛이라고 하는데, 영상을 좀 찍게 되면 이것에 대한 판독을 AI가 좀 도와주고 좀 있어요. 그래서 유방암 진단 이렇게 하고 유방암 걸리게 되면 여러 가지의 이제
치료 방법에 의해서 치료를 하게 됐죠. 이게 눈이 인사이트에서,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요즘 K 방산이라고 해가지고 탱크도 잘 만들고 자주포도 잘 만드는데, 좀 AI도 좀 이런 스타트업 회사인데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효과도 획득을 해서 이제 진단, 이제 영상을 보고 영상의학과 전문의보다도 더 낫다 하는 식의 데이터가 나오고 있어가지고 도입해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케이스인데 영상의학과 이제 그분도 뭐 대학병원 출신 교수님이셨는데도 놓쳤어요. 근데 AI가 잡아내가지고 이걸 갖다가 이제 적극적 치료를 해서 또 생명을 살린 그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간암, 전립선암, 담낭 뭐 이런 여러 가지 이 복부암이 되겠죠. 이제 간암, 전립선암은 좀 치료 성과가 좋은데 담낭, 담도, 신장 이게 예후가 굉장히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현재 뭐 리스크 팩터가 이거는 이제 간염인데 간염 아니면은 이제 뭐가 이제 위험인지 아닌지 그런 게 좀 잘 불명확해요. 뭐 전립선암은 운동 부족, 대장암 리스크 팩터랑 똑같은 긴 하지만은 뭐 담낭이니 뭐 이런 게 불분명해서 약간 복불복 뭐 이런 개념인데 이것은 현재로서는 이런 초음파 장비로 하는데 정말 좀 제대로 진단을 하려면은 복부 CT를 좀 찍어야 됩니다. 조영제를 사용한 복부 CT를 좀 찍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조영제도 사용하는 불편함이 있고, 복부 CT는 아까 폐 CT에서 썼던 저설량 CT가 아니기 때문에 방사선 노출에 좀 리스크가 있어서, 뭐 그래도 뭐 제가 이제 암 환자 5년간 추적 관찰하면서 6개월에 한 번씩 찍고 해가지고 해서 뭐 한 번도 이런 이제 의료용 방사선 때문에 잘못됐다는 그런 이제 경험을 하지 못했는데, 그래도 뭐 저설량 CT보다는 조금 많기는 한데, 그래도 초음파로는 이제 극복을 할 수가 없는 뭐 최소암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한 번 정도는 이제 중장년에 들어왔을 때 복부 CT 정도를 한번 찍어볼 수 있겠다 하는 얘기가 되겠고, 이것은 국가적 차원의 컨센서스는 이루어져 있지는 않아요. 뭐 조영제라든가 뭐 고비용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근데 경제적인 수준이 된다거나 하게 되면은 한 번은 좀 이후가 좋지 않은 담도암, 췌장암 뭐 그런 것 때문에 찍어볼 필요성이 있겠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국에는 이제 예방을 좀 해야 되고, 예방을 넘어서서 병이 심각한 게 걸렸을 때 조기 진단을 해야 되잖아요. 조기 진단의 역할은 건강 검진이었어요. 그래서 요게 꼭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요거가 무슨 얘기가 되면 대장암의 5년 생존율이 93년, 95년에서는 56%였는데 74%로 늘었어요. 그리고 폐는 12.5% 폐암 걸렸으면은 10명이면 9명 돌아가셨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한 40% 육박하겠고, 이렇게 암, 뭐 위암도 한 40% 반수 이상 돌아가셨는데 한 80% 사시고, 옛날보다 최근이 좀 오래 살게 됐잖아요. 근데 이 원인이 뭐냐 해서 분석했던 논문이 연구가 있었는데, 크게 보면은 아까 뭐 여러 가지 로봇 수술, 최첨단 항암제, 면역 치료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렇지 않겠나 했더니 그런 요소도 어느 정도 있지만 이 완치의 개념이잖아요. 근데 사기 같은 거 완치하는 게 없어요.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몇 억을 써가지고 이제 치료를 하더라도 한 3, 4개월 더 살다가 돌아가시는 거고, 완치가 된다는 거는 결국 조기 진단이었다. 수술을 하더라도 1기, 2기였을 때 수술을 해서 살아났지 3기, 4기에서 살아난 효과는 미미했다. 그래서 이 생존율이 높아진 것은 건강검진의 효과다라고 분석을 좀 했죠. 그래서 국가적 차원에서 건강검진에 대해서 많은 이제 재정을 배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조기 진단을 해가지고 건강 관리를 해야 되는데, 요 국립암센터 뭐 국가적 차원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기 진단해가지고 생존을 세이브할 수 있고, 그다음에 예방도 해야 되는데, 요거는 내용이 좋아서 제가 이제 발췌를 해왔습니다. 암 때문에 우리나라 암 사망률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아예 그냥 조기 진단을 넘어서서 아예 안 걸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이제 암 예방 수칙인데, 여기 담배 있죠. 담배를 피우지 말고 남이 피우면 피해라. 채소와 과일 충분하게 먹고 여러 가지 다채로운 식단으로 식사하자. 짠 음식 위험 얘기하는 겁니다. 탄 음식 위험 얘기하는 거고, 담배는 폐암 얘기하는 거고, 뭐 대장암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술은 이제 예전에는 뭐 포도주 회사에서 연구를 해가지고 한두 잔 술은 심장 혈관에 좋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게 이제 포도주 회사에서 펀드를 대가지고 한 논문이기 때문에 그게 버려졌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후속 논문이 있었는데, 영국에서 이런 연구를 많이 하는데 한두 잔도 좋지 않다, 한 잔도 좋지 않대요. 그래서 이제 아예 금주가 이제 지금 제한하는 상황이고, 운동은 주 5회 이상 하루 30분 이상 땀이 날 정도로 걷거나 운동을 해라 하는 것이 있고, 적정 체중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방접종에 따라서 B형, C형은 좀 막을 수가 없어요. 이제 B형은 이제 막을 수가 있어가지고 B형 아니면 남녀 공이 예방접종 받고, 당뇨병감은 여성에서 예방접종을 받아야겠다. 이건 국가적 차원에서 많이 교육이 되고 있죠. 그렇게 하고 성에게 감염병 걸리지 않도록 완전한 성생활을 해라. 이것은 이제 에이즈 같은 상시적인 것도 있지만 C형 감염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발암성 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작업장에서 보건수칙을 지켜라. 이건 이제 부산에서 산업체가 많기 때문에 저희 병원에 이제 여러 가지 특수검진을 하러 온 담당자한테 제가 설명을 하고 있는 항목입니다. 그리고 암 조기 검진 지침에 따라서 검진을 빠짐없이 받기. 요거는 이제 이런 것은 예방, 요거는 얼리 디텍션, 조기 진단에서 적절히 치료받아서 생명을 살리자,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이제 그러면 뭘 먹어야 되냐 할 때 앞에서 나왔지만 이게 대장암에 관한 내용이긴 한데, 이제 다른 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이제 고기라든가 동물성 지방 섭취를 피하고 여기 나오는 오색 과일들을 드시게 되면 여러 가지 암도 예방하고 심장 혈관 질환도 예방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나오는 게 심장 질환인데, 심장 혈관 질환이 결국에 이제 집에 있는 하수도 파이프를 보면 되거든요. 공장의 파이프, 동파이프인데 보일러 파이프 이런 것들. 오래되면 내부가 부식이 돼가지고 두터워지잖아요. 그래서 그게 막히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심장혈관이나 뇌혈관이 부식이 돼가지고 막히게 되면 질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심장을 많이 막혔다 그렇게 되면은 심장질환, 심근 경색 이런 게 오게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얼리 디텍션, 조기 진단하는 것이 심장질환이 되겠어요. 조기 진단을 하려고 그러면은 원래는 이제 여기다가 바늘을 꽂고 조영제를 넣어가지고 하는 이제 아주 공격적인 방법이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테크놀로지가 발전이 돼서 CT를 가지고 혈관을 이렇게 촬영하는 기술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공격적인 진단이 아니라 CT 촬영에서 누워만 있으면은 심장혈관이 얼마나 막혔나 이런 걸 볼 수가 있죠. 부산에 와서 제가 경험한 바로는 군수님이 기자 군수님이시네. 그래서 그냥 편안히 생각해서 했는데 여기에 이게 진단이 돼가지고 치료를 받은 이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년 넘어가면서 그렇게 이제 하는 게 좋겠고, 또 저희 병원의 CFO 분도, 그분은 아주 40대로 젊은데 은행 생활하고 뭐하고 해서 그렇게 속을 썩었는지 젊은 사람이 심장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분도 여기서 진단이 돼서 스텐트를 넣고 이런 이제 적절한 치료를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장 질환인데 여기 CT는 보통 사용하고 있고, 또 이제 제 선배님이세요. 같은 이제 병원에 있다가 이 교수님이 벤처 기업과 손잡고 이 돌연사 기기를 개발했는데, 이것도 이제 허가를 받아가지고 저희 병원에 도입을 해서 아주 손쉽게 심장 관련, 뇌혈관 관련 문제점을 진단할 수 있는 이제 비침습적이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진단기가 되겠죠. 그래서 심장 질환을 조기 진단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뇌혈관 질환 마찬가지죠. 뇌혈관 질환도 동파구에 때가 껴서 막혀버리면은 통이라고 그러죠. 갑자기 자고 일어나니 이렇게 말도 못하고 반신불수가 되고 그러는 게 뇌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근데 뇌혈관은 이렇게 막히는 경우도 있고 꽈리가 생겨서 터지는 경우도
있죠. 그 강수연이라고 아실 거예요. 아주 유명한 영화 배우인데, 그 50대신데 갑자기 이제 강남 세브란스 병원으로 응급실로 오셔가지고 결국 돌아가시게 됐죠. 근데 원인이 뇌 동백류, 뇌에 있는 꽈리 그게 터져가지고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죠. 또 최근에 뉴스에 나온 게 또 아산병원의 간호사인데 의사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이슈가 됐던 건데, 그분도 젊은 이제 간호사인데 뇌 동백류 꽈리가 터져가지고 돌아가셨죠. 근데 터졌으면 신경외과 의사가 와서 수술하고 뭐 해야 되는데 이런 뇌 동백류 수술하는 의사가 부족해가지고 안타깝게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의사가 수술했어도 돌아가실 확률이 굉장히 높은 질환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가 조기 진단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혈관에다가 조형 촬영술을 해야 되는데 그건 너무 이제 검진으로서 하기에는 공격적이에요. 그래서 MRI 기계 속에 들어가서 이런 영상을 얻게 됩니다. 이런 영상을 얻을 때 파리가 지금 이렇게 파리가 이렇게 파리처럼 보여요. 그러면은 진단을 해가지고 파리를 해결하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강수연이나 아산병원 간호사나 그런 일은 안 당하게 됐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이렇게 막혔으면은 나중에 몇 년 있다가 풍을 맞게 되니 막힌 게 보이게 되면은 더 혈관이 막히지 않게 혈액을 맑게 해주는 약물 투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건강 관리를 효과적으로 치명적인 질환에 걸리지 않게 건강 관리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까지 병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결국에는 건강 100세를 위한 AI 시대의 현명한 건강 관리의 배경은 뭐냐? 예방하고 이제 조기 진단해서 치료할 수 있을 때 치료하자. 더 큰 병이 되기 전에 병이 아닌 단계에서 해결을 보자. 이런 컨셉을 갖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것도 예방에 관한 얘기거든요. 힐링 한다, 치유한다, 예방한다 그런 건데 지금 주로 설명드린 것이 이제 조기 진단이에요. 근데 오늘 총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마음이 편하면은 이제 동료 같은 연배에 비해서 굉장히 건강하시게 생활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의학에서도 정신, 신체 증후군이라는 게 있거든요. 정신이 혼란하게 되면 모든 호르몬 밸런스가 깨지고 예전해가지고 병이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노래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힐링도 좀 생각을 해야 된다. 근데 이런 힐링을 좀 하려면 여러 가지 조건이 이제 부합이 돼야 되는데 여러 가지 삶에 대한 이제 가치관도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좋은 스페이스, 이게 우리나라의 서해원인데 굉장히 이런 데가 힐링이 좀 잘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시간이 되시면 이런 힐링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거예요, 서해원에. 그래서 이거 디자인한 사람이 이제 양신석 교수예요. 이제 유명한 건축가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부산에 오면서 건강 관리의 컨셉을 갖고 왔는데 지금 여러 기자재, 첨단 이제 장비로 이제 조기 진단하고 이렇게 판독을 잘하는 이제 의사들 섭외해서 판독하고 하는 이제 조기 진단에 대한 게 있었고 힐링을 좀 해야겠다는 컨셉으로 이분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저희 병원을 좀 힐링 스페이스를 좀 만들어 놓은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자체가 이렇게 좀 힐링 스페이스를 좀 해놨죠. 그래서 건강 관리의 컨셉 맞게끔 디자인을 좀 해놓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이게 이제 컨셉인데 결국에는 건강 관리다 하게 보면은 이 예방이 되는 거죠. 건강 관리는 예방이 되는 거죠. 예방을 하고 음식을 좀 잘 드시고 힐링을 좀 하시고 하면서 이제 검진을 해가지고 조기 진단을 하게 되는 거죠. AI 시대 건강관리. 이제 제가 지금까지 쭉 설명해 보니까 뭔가 좀 팬시하게 아까 말씀드렸던 다빈치 로봇이라든가 왓슨, IBM 왓슨에서 슈퍼컴퓨터 가지고 이래저래서 디시전 이제 결정하고 추적하고 그런 거 같겠는데 지금 쭉 제가 설명드려 보니까 루닉 같은 걸로 현재 AI 진단기기를 사용하고 있지만은 그 건강관리 컨셉 자체는 굉장히 좀 클래식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이제 좋은 음식 먹는 거 있잖아요. 좋은 오색 과일 먹고 기분 좋게 하고 마음 편하게 하고 또
또 고기 같은 거 좀 줄이고 운동하고 담배, 술 안 피고 담배 안 피고 항상 듣던 얘기가 이제 건강관리의 키포인트가 될 거고 거기 하나 추가하는 것이 검진을 해서 병이 있다면 조기 진단해가지고 적절히 치료를 받아가지고 이제 살 수가 있다. 큰 병이 안 걸려서 건강 유지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저희 강의 마지막 슬라이드가 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손 들어 주십시오. 아까 여기 잠시 계속 보니까 네.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렇게 뭐 암을 진단하고 뭐 이렇게 하면 MRI를 주로 많이 하는데 이게 지금 교수님 말씀은 CT를 주로 얘기를 많이 하셨대. 그렇습니다. CT로도 그런 암 종류에 대한 진단들을 다 할 수 있는 건지. 근데 MRI가 고가라서 MRI가 이제 더 좋다고 느껴지잖아요. 고가. 근데 이제 의료 장비가 각각의 질환별 궁합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MRI는 간암이라든가 뭐 이런 쪽으로 이제 뇌암이라든가 이런 데 궁합이 맞고 그 복부암 쪽으로는 이제 CT가 좋고 폐 쪽으로도 CT가 좋아요. 그래서 궁합이 좀 틀리다. 병명별로 다 검사가 다르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예. 한 가지만 더 해주면 네. 지금 아까 전에 그 폐암 환자는 거의 지금 담배 이게 원인이라 했잖아요. 네. 근데 담배를 평생 피우지 않던 사람들이 폐암에 걸려 죽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네.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그런 경우가 이제 종종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원인이 담배 하나는 아니에요. 이제 유전인자가 한 70% 정도 원인이 되고, 그리고 암종별 타입이 있는데 주로 담배랑 그 연관이 되어 있는 암종 타입이 있고, 그다음에 담배랑 연관이 없는 암종 타입이 있어요. 그래서 한평생 그 피우지 않은 여성분들, 뭐 간접 훈련도 없었던 분들이 이제 걸리는 암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퍼센트가 한 10% 미만으로 좀 적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담배를 피우지 말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담배랑 관련이 없이 걸리는 암은 왜 걸리나 했더니 예전에 이제 요리할 때 쓰는 프로판 가스 있잖아요. 뭐 그런 것 때문에 걸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겠다 하는데 그런 거는 일일이 체크할 수가 없고 이제 뭐 또 자세히 보려고 그러면은 이제 WHO 크라이테리아에서 이거는 C다, D다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 디젤 가스 연료는 폐암 유발인자의 C예요. C 등급. 그리고 이제 가솔린 D고 A가 제일 괜찮은 거고 C, D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찾아봐가지고 피하고 뭐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것까지 다 피하기는 좀 어렵죠. 손쉽게 피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오늘 좋은 강의 주신 백승익 편장 감사드립니다. 또 질문 있습니다. 두 번째 제가 지금 두 번째 질문이랑 네. 같은 질문이었답니다. 여러분, 병원장님 모시기 어려우신 분입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저 친구 어머님께서 기본 이제 건강검진을 받으셨거든요. 아마 폐 사진도 찍었다고 들었는데 이상이 없다고 했는데 3개월 뒤에 기침이 안 멈춰서 갔더니 폐암 3기라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기본적인 건강검진으로는 암이 발견이 안 된 건지 아니면 3개월 사이에 그렇게 3기 암이 걸릴 수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3개월 정도면은 이제 폐 그 심플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 후향적으로 이제 봤을 때 이게 암이었을 거야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엑스레이가 너무 간단해가지고 많이 놓칠 수가 있어요. 엑스레이에서. 근데 그걸 가지고 요즘 뭐 왜 놓쳤니 하고 이제 그 판독한 분을 막 때리면 다 도망가가지고 그럴 수도 없어서 이제 다시 보면 볼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저소량 CT 이거는 이제 이것도 뭐 100%는 아니겠죠. 그렇지만 훨씬 그 3기였으면 100% 잡아가는 게 CT가 되겠습니다. 있었을 텐데 아쉽게도 놓쳤겠죠. 원장님 네. 감사합니다. 우리 그 사회가 앞으로 이제 고령화가 되면은 네. 대개 한 60, 70세쯤 되면은 뭐 암을 진단받든지 네. 안 그러면 뭐 아주 위험한 질병을 한 번씩 이렇게 겪고 나서 네. 병원에서 완치 판정을 받았단 말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제 2라운드의 삶을 계속해서 이제
살아갈 수 있는 것밖에 없는데 네. 암 같은 경우에는 완치되고 네. 병원에서 이제 완치됐다 네. 이렇게 했다 해가지고 그 사람의 신체적인 조건이나 그런 건강 여러 가지 조건에서 그 암의 질병이 완전하게 치유됐다고 이렇게 보통 사람들은 생각을 할 것 같은데 네. 거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어떻습니까? 그 암이 완치됐을 때 뭐 대장암을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우측 대장암이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게 되면 수술을 하고 한 5년 정도 재발이 없으면 그 암에 대해서는 완치가 됐다고 설명을 합니다. 근데 앞에 그 암에 대해서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암은 안 걸리는 거죠, 우측 대장암은. 근데 다른 암이 걸릴 수가 있어요. 남아있는 좌측 대장에 걸릴 수가 있고, 여기 위암이라든가 뇌암이라든가 여러 가지 암이 걸릴 수가 있죠. 그래서 그 한 암이 걸려가지고 나는 뭐 암에 이제 불사조가 됐다. 이거는 틀리는 말이죠. 다른 암이 또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 신경을 써야 됩니다. 또 질문 있습니까? 네. 이제 재발의 기준을 어떻게 삼을까는 뭐 그런 이제 연구가 있었는데 보통 흔히 지금 사망률이 높은 폐암이라든가 위암, 대장암은 5년이 지나서 또 생겼다 했을 때 재발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고 또 생겼다고 해요. 남아있는 것에. 네, 그래서 이제 또 생긴 건데 그 5년이 지나서 또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그냥 지금 설명드렸던 그 방법과 똑같이 합니다. 5년 동안은 암이 걸렸기 때문에 보통 암 수술을 하고 치료받고 2년째 피가 되거든요. 재발을. 그 3년, 4년째 쭉 내려가고 5년이 지나면 완치판정 내리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했을 때 1년에 한 번씩 정기검진을 좀 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병원장님한테 여쭤보기엔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민간요법으로 암이 걸리고 나서 하시는 분들을 제가 여기서 많이 봤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민간요법이라는 것이 그냥 그 뭐 현대 우리 AI 시대에서 현대의학은 그것을 했을 때 그것을 안 한 사람과 비교해서 이제 생존율이 증가했거나 뭐 생존율이 증가하지 않았더라도 삶의 질이 높아졌거나 이런 증거를 제시를 해야 되는데 그런 증거가 제시가 된 게 없죠. 증거를 이제 할 수가 없고 임상 시험이라든가 연구하는 이제 기술이 없기 때문에 그게 한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런 증거가 없어서 그것을 이제 권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증거가 이제 있어서 의사가 권할 수가 있는 거지 그냥 느낌상 이거 하면 좋을 것 같아 라고 하는 것은 그냥 민감요법인 거죠. 그래서 정확히는 권할 수는 없는데 근데 이제 의사가 치료하다가 이제 어떠한 이제 최첨단 치료로도 안 됐을 때 그때는 뭐 아무것도 제가 해줄 게 없잖아요. 근데 그때 남아있는 것이 뭐 민간요법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그런 이제 문의가 이제 실제 지금은 검진 건강관리를 하지만 제 환자들이 문의를 좀 많이 했는데 그때 이제 대답은 뭐 이렇게 솔직히 얘기를 하죠. 증거는 없지만 지금 다르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거라도 하시는데 대신 굉장히 좀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 민간요법에 금전을 요구하는 이상한 치료법을 많이 들고 와서 경제적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조심스럽게 하시라고 설명을 드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손해가 보는 수도 있긴 한데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는 그거라도 해서 정신적 위안도 삼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죠. 그럼 원장님께서는 지금 양방을 하게 되면 한방도 같이 하면 안 된다는 말씀? 한방은 뭐 안 된다라고 표현하기보다도 이제 증거가 좀 있어야겠다. 한약 먹고 좀 많이 나았다 이런 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없어서 전문가로서 그걸 갖다가 이렇게 번화하게 과학적인 베이스가 있어야 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인간적으로 한 분야로서 인식을 하게 될 수밖에 없죠. 한 가지 좀 원론적인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AI 시대가 AI가 말입니다. 발전함으로 인해서 의료는 않고 많은 직종들이 사라진다든지 이런저런 이야기가 지금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강의 중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유방암 환자가 네. 연이 뭐 대학 교수까지 하신 분이 놓쳤는데 뭐 설계에서 말했었잖아요. 라고 말씀을 하시듯이 앞으로는 명의가 아니라 AI가 말인다 발전하면 할수록 오퍼레이팅화 해지는 건 아닌지 의료계도 그 변화가 될 거예요. 네. AI 요즘 뭐 의사 증원 이슈에서 뭐 의사들이 하는 말이 지금 AI 때문에 의사가 많이 필요 없겠다. 그래서 더 의사가 지금 공장도 자동화돼가지고 노동하시는 생산적으로 많이 빼잖아요. 현대자동차도 의사도 그리 되겠다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첫 번째로 보는 것이 진단. 예, 진단은 이제 사진을 보고 진단을 하는 건데 그게 첫 번째로 이제 타겟이 돼서 영상의학과 의사들이 적어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하면은 영상의학과 지원이 뚝 떨어졌었죠. 현재 핫 이슈가 되는 네네. 의원 정원을 할 게 아니라 융합과 복합적으로 네. EBS 공대나 네네. 이공 쪽하고 융합을 시켜서 네. 지금 AI를 하는 게 낫지 않겠는가라는 측면하고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말씀은 제가 굉장히 동의하는 바입니다. 지금 이제 의사들 많이 만들어가지고 저 조그만 피부과 만들고 성형외과 만들고 좀 서면 한번 가봤더니 거기 좀 수술집이 많은데 거기 의사들이 질비하더라고. 성형수술 하더라고. 그럼 나름대로 유능한 인재들이었을 때 저기서 저것을 하고 있으니 국가 발전에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저는 뭐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그럼 유능한 인재들이 공대랑 같이 이렇게 융합 연구를 해가지고 환자를 치료하는 데 하면 되겠다. 차라리 이제 의과학자를 좀 만드는 게 좀 낫겠다 하는 것이 이제 평소 생각이었는데 지금 우리 최 선생님께서 똑같은 말씀 해주셔가지고 제가 감사드립니다. 그 가족 중에 이제 암에 걸리게 되면 정말 걱정이 이제 많게 되는데, 얼마 전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 그 연세대 세브란스인지 정확하지는 않은데 그 중입자 치료기가 뭐 이제 우리나라에 한 대 도입돼가지고 작년 4월부터 췌장암 치료까지 가능하다. 꿈의 치료기다. 뭐 이런 걸 봤는데 석 달 정도 치료하는데 한 7천만 원 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중입자 치료하고 일반 외과적 수술하고 그 치료 방법이나 이런 게 좀 다른지, 그 중입자 치료로도 효과가 있는 수술이 좀 따로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한 가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또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올해 3, 4월 달부터가 그 폐암 약이 이제 600만 원 뭐 이렇게 하는 게 보험 적용이 됐다고 들었거든요. 그게 뭐 어떤 경우에 좀 효과가 있고 실제로 좀 치료가 효과 있으니까 공단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 같은데 그게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저기 IFC 저 검진센터에 원장님 계신데 제가 이렇게 큰 병원에 가보니까 일단 진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거기서 놓치면 힘든데 저 병원의 강점이라고 해야 되나? 뭐 이렇게 어떤 좀 유능한 의사 선생님 이런 분이 좀 강점이 있어서 우리 병원은 건강검진센터 중에서도 이런 걸 좀 잘한다는 거 있으면 소개해 주시면은 병원 선택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 췌장암인데 중립자 말씀하셨는데 그 중립자에 대한 방사선 치료인데 이것은 이제 그 일종의 수술 개념이에요. 그래서 칼을 안 대고 수술할 수 있다는 개념이거든요. 그 타겟팅을 해서 방사선을 쪼여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다 세포를 죽이겠다 이런 건데 어떠한 방사선도 수술을 따라갈 수는 없어요. 수술할 수 있는 사람은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근데 수술 못하는 사람에 한해서 이제 차선책으로 방사선을 쪼게 되는 건데 방사선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양성자, 뭐 중립자 이런 게 있죠. 근데 이제 뭐 양성자도 좋다 했는데 중립자가 더 좋다 해서 중립자를 세브란스에서 이제 도입을 하게 된 거예요. 제가 이제 여기 보직 교수 기획 실장을 할 때 그때 그 리더십에 있는 윤동우 위원장이 도입을 결정을 했는데 의학적으로는 뭐 최첨단이긴 하지만
저는 이제 종양학을 한 뇌과 의사인데 그게 수술을 따라갈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암도 뭐 이래저래 다 지금 뭐 대장암도 중립자에게 적용할 수도 없고 폐암도 수술할 수 있으면 빨리 수술해야지 중립자 수용 안 되고 하는 차선책에 불과한 걸 갖다가 저렇게 고가를 들여가지고 들여와야겠냐라고 하는 보수적인 교수들이 엄청나게 반대가 있었어요. 저걸 들여오는 대신에 저 돈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더 세계적으로 좋은 논문을 발표하고 이 대학 자체를 세계적 랭킹을 더 올려야 되지 않겠나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이제 고가 장비 때문에 이 브랜드 이미지 프로모션 때문에 좀 좋겠다라고 해서 들여온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고 근데 뭐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고 해서 이제 광고 효과는 확실했죠. 의학적으로는 하나의 그런 수술에 할 수 없을 때 하는 차선책에 불과한 거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암중증이 제한이 돼 있다. 대부분 암은 해결 못하는 거고 전립선 암이라든가 작은 경부암 몇몇 이제 그 방사선만으로 해서 치료될 수 있는 암은 이렇게 되지 않는다. 그리고 다른 암에 적용할 때 췌장암 같은 걸 적용할 때 그거는 이제 고식적 치료라고 하거든요. 고식적 치료라고 하면 못 붙여가지고 좀 증상이나 좋게 해주겠다. 한두 달 더 오래 살게 해주겠다. 그런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제 생명 자체를 살리겠다는 이제 목적을 가진 의사한테는 좀 사치품 같은 뭐 그런 생각이 드는 치료가 됩니다. 근데 이제 워낙 뭐 국가고 뭐 이래 6천만 원 들고 해가지고 가격과 질의 연상작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거기 예약해달라 이런 전화가 많이 오는데 실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성자가 몇백억 했는데 이건 또 몇천억짜리거든요. 그럼 뭐가 더 전했을 때 그 입자 자체가 뭐 암을만 치료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냥 뭐 리니어 악셀러레이터 여러 가지 또 몇십억짜리 기계가 있거든요. 그거보다 이제 암세포만 잡아서 국소적인 것을 이제 오더를 잘 구획해서 정상세포는 이제 쏘이지 않고 비정상 암세포만 쏘인다라는 이 구획 개념의 업그레이드지 암세포 자체는 효과적으로 주기구로는 똑같죠. 근데 정상세포를 좀 덜 손상시켰다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립자는 좋게 하고 더 발전해야 되겠지만은 그냥 그 암 생존들이라든가 이런 데이터를 자세히 보게 되면 그게 이제 좀 들여왔어야 되나 뭐 들어온 건 좋죠 뭐 이렇게 되니까 근데 이제 그 세브란스 공동체 내에서도 뭐 저 돈이면 연구를 더 할 텐데 뭐 이런 것도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뭐 하나 이제 폐암약 있잖아요. 폐암약은 그게 이제 뭐 제가 말씀드렸던 뭐 면역항암제 뭐 이런 약일 거예요. 결국에 그것도 완치하는 게 몇 년 있었다지만 대규모 연구를 해보게 되면 완치도 아니고 이제 획기적으로 6개월 더 살렸다. 획기적인데 6개월 더 살렸다. 뭐 이런 데이터가 나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죽음에 이르는 환자들한테는 1개월도 소중합니다. 그래서 그 굉장히 좀뭐 6개월이다 그러면 정상적인 사람 6개월인 거야 뭐 이런 생각인데 6개월도 소중하기 때문에 그 약을 좀 써야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는 이게 수십조가 되는 인더스트리 산업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다국적 회사의 그런 이제 그런 파워가 있고 마케팅 파워가 있고 이제 아주 심각한 환자들의 니즈가 있기 때문에 약간 정치적인 이제 이런 암물림이 들어가서 도움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몇 개월 더 살리는데 그렇게 돈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한 사람한테 몇백만 원 쓰게 되고 건보가 되게 되면 국가보험 재정에서 한 사람한테 뭐 1억도 들고 2억도 들고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돼서 이제 암 멀리 소비 진단 이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IFC에 대해서 말씀드려달라 하는데 뭐 제가 또 이 자리에서 제가 만든 병원을 또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좀 쑥스러워서 그냥 그 컨셉만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최첨단 뭐 AI 장비 수십억짜리 기계를 가지고 치료를 해왔던 사람인데 결국 저렇게 치료를 하더라도 돌아가신 분은 어쩔 수 없이 돌아가시고 하기 때문에 이 건강 관리가 중요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와서 이제 만든 것이 이 건강 관리 의료기관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우리 총장님한테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우리 직원도 계속 교육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병원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잘 돌아갈 수 있게끔 하는 그 수준을 만들기 위해서 부산에서 오니까 솔직히 여러 직원들이 제가 생각하는 이제 따라오지 못하는 직원들이 많아요. 그래서 교육을 시키고 있고 그건 뭐냐면 우리 직원들 명함에도 있지만 1885년 우리나라 근대 여기 시초부터 시작해왔던 세브란스의 그 의료기관으로서의 신뢰거든요. 그 신뢰를 부산에서 다시 이어가고 싶어서 그렇게 좀 교육을 열심히 하고 있고 기초적으로 갖춰야 될 장비라든가 이런 것을 이제 하이엔드로 만들어보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질문하는데 여기라서 건강 진단을 받아본 사람에서 한번 눌러보세요. 네? 혹시 그게 소감으로 한번 시험 결과를 발표하는 그런 예, 반갑습니다. 저는 그 미래검진센터에서 저하고 또 경호회라고 있습니다. 경찰 공무원들 경호회 그 부산회장하는 김상근 씨하고 몇 사람이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우선은 일반 병원에서 받는 검사보다는 섬세하게 검사를 많이 해주더라 하는 내용하고 두 번째는 검사 결과를 또 상담해 주시는 의사 선생님이 그때 그 당시에 제가 받을 때 한 5분 정도 계셨는데 그분들이 전부 다 타 병원에서 종합병원에서 과장급 이상으로 근무를 하셨던 분들이 또 오셔가지고 설명을 상세하게 해줬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거기서 검사 결과에 좀 이상이 좀 있는 것 같다고 해가지고 큰 병원에 가서 그 암 검사를 한번 해보라 이래가지고 가서 이제 12군데 조직 검사를 한 결과 한 군데에서 암이 발견이 돼가지고 지금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지금 계속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검진이라는 거는 사전에 가서 이제 검사를 해가지고 빨리 조기 발견을 아까 병원장님 말씀처럼 조기 발견해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하면 힘들지 않고 바로 치료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여기 3기 우리 저하고 같은 입장에 있는 학생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가능하면은 검사는 자주 가서 하는 게 좋다. 돈은 좀 들더라도 검사를 해가지고 정말로 이상이 있는 사람들은 조기에 발견이 되면은 속된 말로 먹으러 갖다가 간단하게 이래 병원비도 적게 들고 치료율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을 수가 있으니까 가능하면은 2년마다 한 번씩이라도 받아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저는 지금도 2년마다 검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근데 검사는 받아봤는데 여기 좋다고 가라앉으면 안 하네.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저는 사실 검사를 1년에 한 번을 받습니다. 그런데 검사를 받는데 안 받던 학교가 저는 서울대, 제시는 부산대학교에서 계속 주지를 받다가 부산대에서 서울대 가서 서울대에서 검사를 받고 종합검사를 받지. 그 다음에 삼성병원에도 받고 그 다음 그 두 개서 지금 한 20년 동안 쭉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산대는 10년 이상 다니고 내려와서 건강센터가 참 정확하게 많이 옵니다. 건강센터 들어갔고 이번에 작년에 내려와서 온병원에서 부산에서 문제가 생기면 부산에 문제가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지금 서울대 병원에 쭉 다니고 있는데도 온병원에서 안 받았어요. 그런데 검사를 받는 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건강검진 받으면 그 서울대학에 추치가 있으면 그거 받지 말라고 봅니다. 받지 말라고 몇 개만 딱 치게 해가지고 서울대가 요것만 검사해봐라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검사의 가장 중요한 판독입니다. 요새는 기회가 워낙 좋아서 판독인데 그 판독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판독을 가지고 어떻게 옮겨주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검사만 받고 당신 위가 좀 안 좋지 않다 약 뭐 위장 같은 거 2달 정도 보험에 주고 뭐 또 폐 같은 데 약을 주는데 그걸로 그다음에 끝나버려요. 이게 큰 병원일수록 서울대학병원이나 예를 들어서 그 뭐 삼성병원이나 부산대 가면 딱 그 연결을 2달 내고 그다음에 계속 오라 하는데 일반 검진에 작은 데 가면 검사 보면 당신 뭐가 요거만 한다든지 그런 연계가 잘 안 되더라고. 그래서 보통한테 그만큼 많이 여러 가지 차이가 나는데 그리고 병이 생기면 그 검사 받은 거를 가지고 또 다시 그다음에 또 병원 해서 또 검사를 또 받게 되더라고요. 그분들 이중을 받는데 그래서 저는 이 소개를 한다든가 같이 가보면 제가 직접 경험해보지 않으면 소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게 또 내가 좋다 해서 여러분도 좋은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내가 가보니까 내가 다녀본 그 건강진단센터에서는 최고의 시설입니다. 서울대학보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삼성병원보다 하여튼 부산대가 말할 것도 없고 시설을 진짜 깨끗하게 잘 합니다. 그렇게 검진하러 가서 시술 소방하고는 또 하는 게 없거든 사실. 뭐 내 시술을 안 줘도 되는데. 근데 그런 거 이제 그 의사들이 친절하고 이런 것도 참 좋은데 거기 딱 받으면 받고 난 뒤에 판독을 하는 뒤에 그 병이 생기면 알선해 줍니다. 이래서. 그리고 연결을 해줍니다. 알선해. 그렇게 어떤 병, 주로 세브란스 병원 쪽으로 의사 선생님이 선후비를 했으니까 자기 병원에서 간단히 다칠 건출 주고 중병이 되면 그래서 사실 서울대학이나 고대에 되었던 데나 큰 병원에 예약하면 1년에서 6개월씩 걸리는 게 많습니다. 근데 그것을 바로 앞당기게 해주는 것이 큰 장점이 되더라는 거죠. 그런 점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돈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애무점에는 50%도 할인해주고 그래서 하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방문해 보시는 것도 좋고 또 시설도 그렇지만 우리 이제 원장 선생님에게 그 사실 우리 기업이 전부 다가 이제 우리 NGO 가정이고 또 우리 하늘보장이 재단하고 MOU를 맺었다 치고 그러면 검사를 했을 때 어느 정도 우리가 좀 예를 들어서 수습하게 또 잘 특혜를 주면서 검진을 준비를 해주는가를 좀 이렇게 있습니다. 이사장님 말씀은 나중에 병원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실 거고 저는 이 병원에서 검사를 해가지고 느낀 소감은 호텔 같습니다. 상당히 안에 시설도 잘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직원들이 굉장히 딴 병원보다도 친절하고 또 3층, 4층이 구분이 돼가지고 여성분들은 주로 4층에서 하고 남성들은 3층에서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가 있고 기계도 뭐 상당히 최신형을 갖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검사를 하고 난 뒤에 소상공인연합, 부산에 있는 소상공인연합 경우에 또 제가 지금 관장하고 있는 통일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전국에 1200개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들 중에서 좀 큰 단체가 대한노인의 경우에 헌정회, 국회의원들 모임인 헌정회, 그 다음에 사단법인 예술총연합, 자연총연맹 이런 데가 저희들 쪽에 같이 해가지고 통일운동을 하는 그 단체들이 MOU 체계를 해가지고 상당히 혜택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제가 미래검진센터에 보낸 환자들만 해도 지금 한 1년 반 사이 한 100여 명이 넘습니다. 탈북민들부터 해가지고 여러 단체 이사람들 많이 보냈습니다. 그래서 뭐 금액 관계는 제가 여기서 얘기를 못하겠는데 그거는 대변장님한테 말씀을 그런데 100명을 보내도 이 원장 선생님은 이 지금 얼굴을 모르더라고요. 그때 그 정도로 그다음 제가 이 병원에 딱 가서 아까 호텔에는 이런 가보면 알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의사 선생님 자기 이사장님은 분리더라고요. 서울에 계시고 부산 안 계시죠. 근데 이 의사 선생님하고 이 이사장님하고 굉장히 예술인이더라고요. 그 가면 그림 하나에 붙이는 명품들이 매력짜리 그림들이 모르는 사람 모르겠어요. 진짜 저게 쫙 전시장 뭐 여러 개씩 만들어놨어요. 그렇게 투자한다면 돈 보고 투자는 안 한 것 같아서 생각이 내가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미술을 잘 몰라서 그렇지만 정말 좋아서 일본이 들고 우리 이사회원에서 방문했는데 치료는 아직 안 해봤어요. 제가 안 해봤지만
그런 거 보면 이 마인드 자체가 아까 정말로 뭐 병원을 해가지고 금융센터를 해서 돈을 벌겠다 하면 그런 시절 그렇게 투자해버리고 말 그리 적습니다 사실. 아무리 많이 와도 제가 보면 그렇게 방대하게 넓게 투자를 하고 크게 호텔 같이 만들어놓고 의사 5명에 주고 그 비싼 한 작품에 몇 억짜리 몇천만 원 하는 작품 쫙 이래가지고 정말 제가 간 그 수많은 금융센터 그런 거 처음 봤거든요 사실. 그래서 있는 것을 이분이 역시 그런 하잖아요. 사실 우리가 멋있는데 그래서 역시 무슨 꿈이 있어 뭐 남에서 국회의원 나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래서 그리고 또 그 가격도 그렇게 뭐 아까 우리 청리 내리 살짝 얘기해 주는데 일반 경우도 MOU 맺으면 뭐 반값에도 주고 뭐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참 정말로 정말 그 의사로서 그 대학 교수로서 양심적으로 병을 치료한다 이런 느낌이 맞았어요. 그래서 제 느낌이 그래서 정말 한번 모셔야겠다 가지고 옛날에는 세아홍병원에 대장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한번 모셔봐도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MOU를 맺는 거는 우리 이제 하늘 지난 맞은 몇점 있는데 뭐 여러분들 그 종류가 많았어요. 뭐 어떤 곳에서 가면 뭐 800만 짜리, 200만 짜리, 50만 짜리 기본 하루 밤 자고 이틀 밤 자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옆에 호텔도 방도 다 있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기존적으로 할 것 없이 제일 일반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거 됐을 때 우리 뭐 서로도 중요하지만 원장 선생님하고 이사님이 있으니까 우리 그 MOU 이런 맞는 걸 하고 또 여기 오늘 강의 들은 사람이 이런 사람이 많이 가게 된다면 저쪽으로 통해서 다 되지만은 그 소개를 해주면 쑥스럽지만 사실 그 교수님에게는 부탁하는 이런 전수를 하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곤란한 뭐 행정 디테일에 대해서 저희 뭐 담당 선생님들이 해주실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여기 왔을 때 그 한 어리라는 것이 큰 어리라는 뜻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맞죠? 저희가 이제 기관이고 또 이렇게 국민의례를 하고 애국가를 4절까지 부르는 이런 거는 최근에는 제가 처음 봤습니다. 애국가는 부르지도 않고 불러도 아주 보수적인 뭐 국회의원 뭐 이런 1절밖에 부르지 않는데 4절까지 부르는 이제 큰 제가 보기에 정말로 이제 한국인으로서의 어리 깃든 모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제복 입은 사람들을 좋아하거든요. 경찰, 군인 그런 사람이 나라를 짓고 나라를 만들어가는데 그래서 지금 이 모임도 애국가를 4절까지 부르는 큰 이제 정말로 우리나라를 아직까지 유지하고 발전할 수 있는 근본이 되는 철학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니까 이 분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가능한 많은 이제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늘 아카데미 CEO 과정을 받는 사람이 있어야 나라가 10km 끌어도 대한민국을 유지할 것이다. 이 애국자들의 건강을 지키는 것도 우리 원장 선생님의 삶이다 생각하고 우리 함께 어울리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들 가시면 함께 최대노로 여러분의 생명을 살린다는 마음으로 빨리 진단하는 마음으로 해준다는 그런 약속을 하면 되겠죠. 이렇게 돈을 떠나서는 거 막수 같더라고요. 제가 30분에서 또 질문이 많이 있겠지만 개인적인 질문은 직접 살짝 찾아가도 눈에 행기는 거 사람들 많으니까 그걸 하시고 또 오실 때 항상 하면 원장님 보시면 기억을 잘 못할 겁니다. 하늘고등학교에 하늘 아카데미 CEO 과정에 내가 들었습니다. 얘기하면 그건 기억할 겁니다. 그래 말대로 복잡하면 한옥수문 우리 같이 들으면서 여러분 방문하는 것도 괜찮겠다 생각합니다. 되겠죠? 네. 여러분 오늘 정말 귀한 자리 만들어주신 우리 백승혜 원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단체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모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